히라버 시간 비선택 한묵중과 애정된 실명이 히라버에서 만났다. 플라톤의 말, 생은 아름다워서 이데아가 있고 죽음 소멸은 부정적이어서 아름다움의 이데아가 아니다. 소멸 취함의 이데아는 없다고 이 책 덕분에 감히 절대미 이데아를 읊어보게 되었다. 히라버는 고대 그리스어로 고대 철학의 발상지이다. 긍정적인 것은 아름답고 부정적인 것은 추하다는 가정에서 미주 판단 및 칼라류에서 있음과 없음을 꼭 바라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것들을 찬양하는 고도가 높을수록 추락하는 것들의 깊이가 깊어진다. 사라지는 것은 존재에게 고통을 줄 수도 아니 줄 수도 있기에 사라지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사라짐에 대해 더 잘 알수록 더 잘 느낄수록 소멸에 대한 접근이 깊어지고 대담해지고 무덤덤해지고 소멸해질 수 있다. 특히 생명 소멸하는 과정에 대해 누가 뭐라 말할 수 없는 극한의 개인 경험의 끝이기에 언어의 영역을 벗어난 것 같다. 생명의 끝은 무엇인지 시간의 화살이 멈춰지고 세포 생명 에너지 활동이 멈춰지며 그 열화에너지가 세상과 군중해져가는 과정인데 거기에 두려움과 아픔을 지나치게 부착시키고 있다. 외부의 개입에 의한 강제적 중단을 제외하고 소멸하는 것은 분산되는 것이고 환경으로 스며드는 과정으로 찬찬히 편안하게도 아름답게도 바라볼 수 있다. 어린 소녀에게 하얀 털이 몽실몽실한 똥개가 있었다. 장님 같은 차가 백구의 허리를 밀어버리고 뺑소니 쳤다. 백구의 마지막을 서로의 감정으로 채우고 싶었는데 백구는 죽음의 고통을 어린 소녀의 팔을 가슴을 물어버리며 해소하라 하였다. 그녀의 어머니도 몇 년 전에 그녀 앞에서 이 생을 마감하였다. 멈춤의 찰나 하얀 새가 순간 나오는 듯 하였다. 그가 구하려던 새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 머리를 벽에 부딪히고 그를 공격하고 그를 다치게 하였다. 세상은 침묵해야 덜 예민해지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며 두리뭉실 흐릿해야 너와 나의 구별 동안 생존 전쟁에서 분별의 공격을 멈춘다. 모난 돌은 쳐 맞는다. 침묵 내 입에 자무쇠를 단단히 스스로 잠근다. 셀프 방어이자 수성의 전술이다. 이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그 상황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기에 비선택적으로 놓여진 단절이 세상 속에 놓여있다. 후천적 실명의 고통은 세상을 시각적 감각에 의존하는 대뇌에게 무한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자신을 겹겹이 쌓아안고 끝없이 미로를 헤매게 한다. 눈에 보이는 미로는 아무것도 아닌 한참 모래성처럼 장난스러운 손으로 밀어버릴 수 있는 자아는 삶의 건강함을 축복받은 자이다. 시각 상실을 대비해서 청자도 배우고 인도견 리트러버 하나 장만하고 촉각 등을 활용하는 대안을 마련하여 그런대로 살만한 세상이기를 바라기는 바란다. 희망이 없다면 가짜 희망이라도 만들어 그 희망을 머리에 이식하여 희망의 믿음대로 세상을 그럴듯하게 보아도 괜찮다. 신의 해저의 생물체는 빛이 없는 세계에서 스스로 빛을 발하는 유전자를 개발, 발광 생명체로 살아간다. 진짜 태양의 광자가 아니어도 조그만한 전기 신호로도 자신을 비추어 주며 살아가게 한다. 미로 안에서 홀로 있음과 그 미로 밖은 어쩌면 손가락 하나의 움직임에 의해 미로 밖과 안의 경계가 사라지기도 한다. 그것이 삶이 아닐까 싶다. 살아있음은 한다와 이다. 행위와 존재 모두에게 아름다운 무언가가 나오게 하고야만은 필연적 관련성이 살아있다는 것이다. 비선택적 한묵증의 그녀와 실명 운명의 남자, 실명의 여자는 내질한 신경질환인 실화증을 앓고 있지는 않다. 여자는 소리를 듣는다. 머리는 언어를 사용한다. 생각한다. 많은 시간을 말과 글을 사용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왜
침묵의 상보를 왜 스스로 채워진 것일까? 왜 남자는 실명 운명의 실타래를 자르지 않고 더욱 엉키게 하는 걸까? 무덤이 숲에서 미로에 갇힌 그에게 인도하는 희망의 빛은 존재하는 걸까? 언어와 글로써 표현하는 것들은 비언어적 표현보다 덜 효율적이고 덜 신뢰적이다. 마구멋대로 발사를 자주하기도 한다. 우린 때론 거짓말하는 말보다 표정을 먼저 보고 먼지 또는 그 기운을 느낀다. 안면인식 기능은 뇌의 중요 기능 중 하나다. 언어는 비언어들보다 덜 통하는 것인데 언어와 글로 전달하며 지능을 향상시키고 문명을 발전시켜온 공로는 크다. 양날의 칼처럼 세상을 향해 휘두르기도 자신을 찌를 수 있는 말은 무기다. 말을 하면 이미지가 연상되어 떠오른다. 더 생생하게 할수록 기억에 깊이 각인된다. 어린 그녀는 감귤 소리를 들으며 감귤이 나무하면 나무가 눈앞에서 나타났다. 자동 홀로그램 호출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언어 재능이 많았던 그녀. 여자에게 첫 증상은 17살 겨울에 혀와 목에서 말이 사라졌다. 처음의 것은 그래도 따스하게 그녀의 목과 혀를 막았다. 정식과 약을 혀 밑에 숨기고 마당 화단에 묻었다. 약 먹고 자란 사르비아가 붉은 꽃술을 내밀었다. 고등학교 진학했다. 아무도 말 없는 그녀에게 관심 없다. 선생들은 그녀의 침묵을 대기로 대했다. 선생이 이끌하는데 말없이 반항을 해 그 시절은 그러기도 했다. 물밑에 그녀는 어른거리는 고요한 물결 넘어서 세상을 보았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을 물로써 차단하여 고요한 자기의 세계를 찾았다. 그의 겨울 브러쉬가 끝판을 바라보다 낯선 단어 비빌리어 댓글을 선생이 발음하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달싹이며 말을 시작하였다. 비빌리어 댓글 도서관은 그녀의 무의식의 지파체이다. 아주 오래된 태초에 응축된 도서관 같은 것이 살아서 운명하며 저 우주에도 있을 성시기도 하다. 20년 만에 침묵 재방문. 1차는 출생 이전의 따스한 양수의 세계에서 홀로 조용히 존재하는 것 같다. 2차는 죽은 뒤의 것처럼 벽을 타는 유령 그림자 되어 수조 안의 삶을 들여다본다. 2차는 좀 더 차원이 다르다. 두께가 없이 납작 눌린 2차원적 존재가 3차원 시공간 그릇 안에 물에 비친 이미지 같은 삶을 바라본다. 그녀는 2차원 그림자에게 소리를 올릴 대부 구조가 없다. 공간이 두께가 없는데 공간을 뚫고 나가는 소리를 만들 수 없다. 종이 같은 면을 뚫을 수 있는 꼬챙이를 만들 수 없다. 지독한 존재적 내부 절망이다. 그녀는 고대 히라버 강의를 듣는다. 그때처럼 낯선 단어를 들으면 그전처럼 말을 되찾을 수 있을까? 히라버는 언어의 정교성, 복잡성이 극점에 도달하였고 점차 덜 엄격하고 덜 정교하게 유럽어가 변화하고 있다. 먼저 태도와 인과관계를 생각하고 발화해야 하는 히라버의 중간대. 지금 강의하는 자는 아버지 유전으로 실명하고 있다. 녹색 안경으로 버티고 있다. 제2 언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며 배우기에 좀 늦은 감이 있는 15살 독일의 가족 이민 가서 40이면 10명 될 거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는 한국에서 15년, 독일에서 16년 거의 공평하게 반반을 보내고 다시 홀로 한국에 돌아왔다. 검게 퍼지는 어둠이라기보다 흐릿할 세상이라고 하는 길에 들어섰다. 서로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웃음으로 인사를 안 해도 되는 무뚝뚝한 얼굴의 나라. 한편으로 알면 안다고 호들갑대며 그 집 숟가락까지 세는 곳이다. 미소가 고된 노동인 그에게 이 나라는 더 편안하고 홀로 무뚝뚝한 인상을 쓰고 다닐 수 있는 곳이다. 아침이면 강의할 문장을 외우며 거울에 비친 어렴풋한 얼굴 덩어리로 뭉개져 있다. 이 세부는 상상의 힘으로 일 것이다. 기억의 재부팅을 하며 선명하게 추측한다. 그는 17살 독일에서 청력을 상실한 한 여자가 네거티브 필름을 눈에 대고 태양을 관찰하고 볼키스를 나는 모습에 끌리었다.
그녀의 목공소 작업실, 종종 숨어서 그녀의 손길을, 나무의 향기를 느꼈다. 작업실은 인간의 기억 작동 부대에 그녀의 검고 깊은 눈은 섣부를 판단을 하지 않고 지켜보는 듯 무심히 일렁인다. 그녀의 시는 선하고도 슬프다. 슬픈 시는 유능한가 만능한가. 너가 그런 바보 같은 돈 중에 매력을 느낀다면 너 자신이 성립 불가능한 오류가 되어버릴 거야. 어느 날 그가 한번 독순술 수업에서 배운 대로 무엇이든 말해줘 라고 하자 그녀의 억센으로 단련된 손이 그를 후려쳤다. 그녀의 감기 어린 당장 나가. 실톱이 새를 가는 소리, 유리창 갈라지는 소리를 질렀다. 나무 토막 잡고 그 얼굴을 후려쳤다. 기절. 그 자신의 어리석음에 사랑을 어리석게 했는지, 사랑의 어리석음이 그를 어리석게 하였는지 쌍방 원인이다. 그의 무엇이 존재의 오류일까? 잘 태어난 생명이 있고 잘못 태어난 생명이 있는 걸까? 선택의 무작위 자연이 존재하는 일이다. 전 우주에서 가장 가짓수가 많은 것이 이 순간에 존재하는 당했어. 그의 실명은 예정된 발생 확정 무오류라는 믿음이 세뇌가 되어 그의 시감각도 점점 흐려져 가는 듯하다. 여자는 수년 전 이혼하고 얼마 전 셋째를 소송하고 9아들의 양육권을 뺏겼다. 이혼도 다반사다. 양육권 패소도 별 특이한 경험이랄 것도 없는 세상이다. 여자가 고등 때 한목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다닌 것이 자료로 제출되어 패소하였다는 것이 매우 놀랍다. 어떻게 비밀유지 자료가 본인 모르게 유출되는지. 그 당시 병원은 계속 존재하여 남편이 자러 달라고 하면 비밀을 주었던 시절이었나. 아들은 그녀에게 이 세계와 따스하게 연결된 단 하나의 통로, 어머니였다. 그나마 한가닥 희미하게 2주에 한 번씩 아들과 면접 교섭권이 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외국으로 가버린다. 전 남편은 외국에 있는 고모집에 1년간 머물기로 결정했다. 일부러 그녀의 아픔에 소금을 뿌리는 잔인한 처사처럼 보인다. 미친 엄마는 사람이 아니니 접촉 불가인 멀리 보내버리는 듯. 전 심리치료사는 과장된 언변으로 그녀를 이해한다고 하였다. 그토록 부지한 너가 이토록 예민한 나를 이해해. 이해라는 게 이래도 쉬운 일이었던가. 이례적으로 언어 관련 질병이 없게 나오니 심리적 요인으로 원인을 찾아 어릴 적 여행, 더 먼 전생 여행을 떠날 수밖에 달리 부족한 대안은 없지 싶다. 그것도 돈이 없어서 그만두어야 한다. 어쨌든 어린 시절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그녀의 어린 시절 기억. 엄마가 약을 잘못 먹어서 친척들, 동네 사람들이 너는 태어나지 못할 뻔했다. 차갑고 섬뜩했다. 태어나지 못한 존재는 뱃속에서 살해된 부존재. 그것은 무엇이 되어 우주를 떠돌게 되는 걸까? 언어의 비수처럼 민감한 그녀 또한 영민하기도 하다. 그 침묵이 오기 전 그녀는 겉으로 활발히 긴 사변적 문장을 말하며 대화를 나누고 강의하고 시도 썼다. 아무것도 아물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조각난 단어들 움직이며 무기를 만든다. 흩어지다 모여지다. 어떠한 맥락도 조망도 의미도 없다. 무수한 나비들의 날개짓 멈춘다. 사라진다. 말이 파편들이 떨어져 나간다. 참혹하게 배어있는 감정들이 뚝뚝 떨어져 나간다. 자각 없이 썩어나가 나의 살들의 일처럼 분리되어야만 새로운 살이 새순처럼 돋아나리. 불면증 치료의 대중적 한 방법. 자기 전에 모든 에너지를 소비 탈진하여 잠에 골아떨어지게 하라. 그녀는 밤길을 열심히 걷는다. 단어는 보이고 들린 만큼만 가깝게 따라다닌다. 걷고 걷다 보면 스쳐 지나가는 세상들, 무심한 거리에 접차는 약한 감정들이 떨어져 나간다. 잠정적 무언 수행은 감정 기복 조절에 도움이 된다. 떨어져 나가는 잎사귀들 마냥 바람에 휘날리게 놔도 굳이 말할 필요 없어. 지켜보는 눈으로 족하다. 무언, 무행, 무사, 무판단, 무감정, 없음을 그리거나 지어나가다 보면 무의 경지에 이르게 될거나 무가 나에게 스며들거나 내가 무에게 스며들거나 건물 속에 날아온 주먹만한 박새. 그녀가 먼저 발견. 나가야 해. 현관문도 열고 탕탕.
신호 보낸다. 새는 더 놀라 어둠으로 숨는다. 남자도 어둠 속 새를 발견 헛디딘다. 놀란 새가 무작위 자살 공격한다. 안경 떨어지고 깨지고 손으로 계단 바닥을 더듬다. 깨진 안경 아래 손을 베인다. 도와줘요. 그녀는 듣지 못하지. 책으로 난간을 세게 친다. 그녀에게 진동파장 보낸다. 그녀가 다가와 그의 등과 팔뚝을 받치고 구출한다. 그는 그녀의 숨소리 첫소리를 들었다. 새는 죽었나 살았나 중첩의 위기 상태. 관찰자의 관찰이 없다면 생사 확인이 안 되는 희끄무리한 가능성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어둠에 갇힌 새는 어쩌면 두 개골에 갇힌 인간뇌와 같다. 밖에서 오는 부재한의 자극에 무한 반응하며 무한 가능성이 세상에서 홀로 액체, 어둠 속에서 액체에 보호되어 무언가를 상상하며 추측하는 뭉클하고도 연약한 1.5리터인데 어쩌다 위험에 빠져도 출구를 보지 못하고 더 확실한 벽을 치며 확실한 좌절을 반복한다. 셀프 소멸하기도 하는 새. 여자의 죽어가는 백구가 12살 소녀 어린 심정을 물어뜯으려 했던 섬뜩한 기억과 묘하게 교차한다. 죽음 앞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듯 폭도로 변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팔은 끝까지 백구를 안았다. 그리고 여자 어머니의 홀로 타버린 초같은 조용한 소멸. 남자의 원룸. 그녀하고 둘이다. 남자는 말한다. 부서져버린 사람 자네처럼 앉아있던 그녀의 무서운 침묵이 생각난다. 듣고 있나요? 여자의 인기적 자극과 반응. 다음날 희끄무레한 사람이 다가와 손바닥에 글을 쓴다. 안경점이 문 열 시간. 비가 와서 내가 다녀올게요. 처방전 있어요? 처음으로 그녀의 어깨를 안는다. 그는 그녀를 모른다. 그전 아들에게 안 가도 돼. 엄마하고 살자. 같이 도망가자. 필사적으로 입술을 얹기로 했다. 아들은 갑자기 찾아오지 마. 길거리에서 헤어지면 더 이상해. 아들을 안으르고 붙들려고 내민 엄마의 팔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 지느러미처럼 부드러운 살갗. 날카로운 대칭처럼 꽂히던 빗발을 모른다. 촉각, 통감과 예민, 고통을 모르는 피부마저 고통스러운 대칭으로 그녀의 상심한 피부를 학살한다. 그가 조심스레 닿은 입술들, 심장들, 영원히 어긋난다. 맞다 했는데 어긋났다. 첫 키스, 첫 포옹이 설렘, 가득한 로맨스보다는 서로가 모른다는 낯설음, 무지로 가득하다. 그는 그녀를 모른다. 그녀도 그를 모른다. 모르는 두 개의 어긋남의 만남, 무지의 만남은 축복인가. 그녀는 아들을 제외한 누구와 인간 소통을 하지 않는다. 불통인간은 애초부터 소통할 수 없는 존재다. 행여나 이민가하여 만나서 결혼을 한 그녀의 남편은 여기서 완전히 타인이다. 그 타인과의 예정된 불통, 예정된 이별, 무증상이었으나 고통의 상함은 있었다. 그녀를 미친년이라고 단정짓고 해냈던 언어폭력, 미친년에게 아들을 맡길 수 없다고 그녀에게 생명상 같은 아들을 빼앗아가는 자는 그녀의 손에 있는 흔적은 고통을 수없이 현실에 재현한다. 고통은 언어로 표현되면 더 고통스럽다. 진짜의 것은 다르기 쉬운 것은 아니기도 하다. 인간은 본래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소통할 수 없는 자신만의 이야기, 이미지 등으로 가득한 이기적 존재다. 서로 알 수가 없다. 외롭고 외로운 존재. 그래서 각자는 자기 비눗방울을 만들고 그 안에서 떠돈다. 떠돌다 보면 비눗방울들이 무작위 움직여 만나기도 한다. 깨지기 쉬운 비눗방울 안에 있기에 부드럽게 서로를 인지해야 한다. 말보다 덜 신체적이고 덜 고통적인 시선 교류는 덜 폭력적이다. 접촉하지 않으면서 접촉하는 눈. 그녀는 최소한의 종류로 이 세상을 버틴다. 말은 인간의 공기를 통해내는 소리 파장에 사회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물리적 파장은 귀를 자극하여 전기 신호로 변해 뇌로 들어가 다양한 이미지 감각과 결합, 해석된다. 언어로 해석되어지고 언어로 생각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녀는 자기 몸 소리를 차단한다. 자신의 숨소리도 제어한다. 언어 생각을 차단한다. 달팽이관과 내려가는 경로에 시멘트를 부어버린 것처럼 살아가는 그녀는 얼음 같은 정적을 지나간다. 흐르는 강물은 멈추고 얼음 파편으로 그녀의 심장을 찌른다. 그녀의 심장도 얼음으로 변해야 한다.
눈이 내린다. 그녀의 눈에, 그녀의 심장에. 흐릿한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남자. 절망의 그가 소리친다. 진동발을 보낸다. 응답바라. 신호를 보내준 그녀. 손바닥과 손가락이 만나서 촉을 전달한다. 촉은 아프지 않아. 촉은 부드럽다. 신의 고와 무빛 어둠의 세계. 특이점 싱글러리티. 빅뱅장이 무엇인 듯하다. 빅뱅 어둠에서 둘이 존재한다. 숨을 멈춘다. 깊고도 고요한 바닷속. 두 사람은 세상에 나타난 첫 모습 그대로 첫 포옹과 첫 밤 입맞춤으로 만나다 멀어지다 쓸려갔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듯해 보여도 이전 삶과 이후의 삶은 다르다. 더 이상은 고통스럽지 아니한 초기 세계를 연 듯이 여자는 끈질기게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흐흡 대신 후후후 아주 작은 물방울이 뿜어내듯이 입술을 조금만 열어도 되는 일이야. 보호막이었던 단단한 바늘 갑옷을 호련득 벗어버리고 연약한 몸 그대로 몸을 만나서 느끼는 생명의 따스한 교감. 영원한 순간이다. 우연 같은 운명으로 외로운 셀프 중간태가 만나서 감촉하고 엮이고 헤어진다. 이응이자 영인 동그라미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이다. 영과 영이, 소울과 소울이 나타나고 만나서 엮이고 헤어지고 쌍소멸한다. 마지막 장은 제로장. 작가의 영장에 대한 내 해석이다. 동그라미 하나, 숨 하나, 처음이나 마지막.